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 특급 게스트 모셨습니다. 네, 귀한 분. 오은 시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스는 오은입니다. 네. 오은 시인님이 예전에 유퀴즈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안 박준 시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만나자마자 일단 한번 까고 지나가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 오은하고 박준 중엔 누가 더 유명한 시인입니까? 박준이죠. 저는 박준 시인에 비하면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반의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근데 제 머릿속에는 오은밖에 없는데요. 유퀴즈 보셨잖아요. 박준 시인이라니까요. 아니 유퀴즈 박준도 오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 박준 씨는 제가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사진도 본 적이 없는데 외모가 혹시 비슷합니까? 어쨌든 저처럼 약간 후덕한 느낌이 있긴 해요. 준이도. 둘 다 외모는 뭐 그렇게 또래세요? 내세울 게 없는. 네, 박준 시인이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은 씨는 어쨌든 한국 시단에서 요새 좀 대표적인 요새 좀이란 말이 뭔가 계속 귀에 거슬리긴 하지만 그러면 한동안 오랫동안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유퀴즈 드립으로 처음부터 좀 신뢰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깜짝 놀랐던 게 데뷔 연도가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네, 2002년도니까 그때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소년급제죠. 소년급제라고 하죠. 만 20살에 등단을 했죠. 만으로 19살. 생일 지나기 전에? 네. 82년생인데 2002년 등단인데 그 생일보다 며칠 빨리 했나 봐요? 2002년 제가 4월호에 발표하면 시작했는데 생일이 6월이니까 19세 10개월에 19세 그래. 그 19세 때 무슨 프리미어리그 데뷔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아니 거의 무슨 황석영 선생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네요. 아니 그런데 비교를 해도 왜 그쪽으로 가냐? 시인하고 비교를 해야지. 시인 중에 그렇게 빨리 데뷔하신 분이 누가 있으세요? 예전에 보면은 다 20살 언저리에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이렇게 늦춰져서 30대 40대 등단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제가 데뷔하고 나서 봤더니 일단은 소설가지만 최인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데뷔하셨고 시인 중에 이혜미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신춘문예 통해서 데뷔를 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걸 또 내세워서 또 말씀드리기 근데 지금 한참 활동하시는 시인 선생님들이랑 비교하면은 거의 빠르신 편 아니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형 누나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친한 사람들이 또래나 후배들이라기보다는 데뷔했을 때부터 10살 이상 차이 나는 형 누나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저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뭘 선생님이야 형이라고 불러 누나라고 불러 하다가 점점 나이가 올라가서 나중에 기준을 만들었죠. 아빠보다 어리면 형, 엄마보다 어리면 누나. 어쩐지 나랑 처음 보고 나서 한 20분인가 있다가 형이라 그러더라고. 네. 그래도 칭찬인 거죠. 아빠보다 어려 보였으니까. 네. 아빠보다는 실제로 많이 어리잖아.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은 시인님 또래가 JYP를 만나면 좀 부담스러워해요. 응? 왜? 호칭 때문에 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형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까불까불 하는 거 보면은 친구나 형 수준인데 뭔가 연배라던가 아니면 살아온 업력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분이 그 젊은 친구가 선생님이라고 혹은 무슨 사장님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그럴 땐 좀 이제 그렇게 대체로 하겠죠. 비슷하죠 나이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어쨌든 우리가 저는 이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지금 책걸상 시작하고 지금 9년 차에 시인을 처음 부르는 건가 잠시 생각해봤더니 한 분 오셨더라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불렀죠. 허은실 시인님 출연하셨었죠. 그래서 그때 JYP가 낭독도 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낭송했어요? 네, 신앙송도 하고. 허은실 시인이 직접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본인이 하셨어요. 네. 오늘은 쓴 사람이 직접 하는 걸로. 네. 아니 그래서
시인이 처음인가? 아니 두 번째 허은실 시인이 왔었다네 이 얘기를 네네. 오은 시인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문자로 이름에 은자가 들어가는 시인만 부르는 출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또 이제 드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약간의 말실수가 있었는데 제가 잘 정리를 했잖아요. 네. 내가 그래서 그럼 누구도 나와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책걸상 닫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시인은 확실히 카톡을 주고받을 때도 이게 몇 글자 고를 때 보통 사람보다는 약간 좀 고민해서 단어를 선택하거나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맞춤법 띄어쓰기 다 맞추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 카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문장에 구두점이 있습니다. 마침표로 항상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봐봐. 누가 캡처해가지고 올렸는데 아씨 뭐 시인이라는 인간이 카톡 보낸 꼬라지 봐라 뭐 이러고 누가 욕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습관이죠 습관. 그냥 성격이 좀 강박적입니까? 네, 강박적이에요. 저도 모든 카톡 문장에 맞춤표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맞춤법을 지키려고 오타나무는 굳이 막 뒤로 돌아가서 고치고 이런 건 하지만 뭐 구두점까지 신경 쓰지는 않는데. 네. 그래서 그 우리 회사에서 그 블라인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귀신같이 찾고 막 그런데요. 익명 게시판에 평소에 말투나 이런 게 있으니까 글투가 있으니까 특히 그 마침표 찍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강량구가 올리면 바로 알겠다. 그러니까 YG님을 사칭하기 위해서는 마침표를 찍으면 되는 방식도 있겠네요. 실제로 마침표 찍은 글들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YG가 올린 거 아니냐. 실제로는 아닌데. 실제로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막 해명을 비공식적으로 해야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어요. 아니 점만 찍으면 다 나냐. 네. 그 오은 시인이 그 4월달에 우리가 하는 토크 콘서트 올해의 이제 특별 게스트로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그 사실을 좀 흘렸거든요. 방송에서는 아니고 그 책걸상 네이버 카페, 독지가 카페, 그리고 인스타에 이렇게 올렸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웬일이냐, 뭐 셀럽 등장, 뭐 헐, 뭐 오은 시인이라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동안 나왔던 장강명, 문지혁, 정진영 이런 분들이 게스트라고 공개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자, 그 한번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팬들이 많은 준셀럽이 되셨습니까? 항상 뭔가 완벽하게 칭찬하지 않아요. 준셀럽이나 요즘 이렇게 뭔가 단서를 달아주시니까 제가 좀 움츠러들게 되는데 티라서 그래요. 네,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고요. 셀럽이라고 하려니까 약간 우리도 민망한 거지. 저는 모든 자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강연을 많이 하는데 뭐 학교에 가든 기업에 가든 뭐 액수와 상관없이 뭐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만족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2시간짜리 강연이라고 하더라도 뭐 3시간 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질의응답도 꼬박꼬박 잘 챙겨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성실함을 높이 쳐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은시님은 그러면 주로 어떤 강연을 하세요? 제가 청소년 시집을 몇 년 전에 출간을 했는데 이 청소년 시집에 실린 시들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요. 뭐 기업은 사실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이제 HR 팀에서 뭐 그 좋은 사람 만나는 법 이런 식의 강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점 이런 것에 대한 강연도 하기도 하고 시를 처음 읽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하고 해서 강연 자료가 종류별로 하면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주로 제가 청소년 시집을 냈으니까 그 시집에 수록된 시들을 읽으면서 학창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 좋은지 왜 이 시가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청소년기를 돌아보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학교에 가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저 스마트폰 같은데 파일 뭐 이메일 접속만 가능하면 어디 저 가둬놓고 계속 강의시키면 한 20개 하겠네요? 그러지 마세요. 말만 들어도 힘듭니다. 아니 뭐 시간당 얼마씩 돈을 주고 아니 뭐 자본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그런 과예요. 약간 그런 과. 그 좋은 사람 만나는 법이라는 건 뭡니까? 아니 좋은 사람 만나는 법,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인데 좋은 사람 만나는 법이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강연을 주제를 바꾸는 내가 할 수 있는 강연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주제면 더 약간 오기가 발동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답이 나오기도 하고, 소전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도 돈키호테 강연을 부탁을 해서 제가 또 오은한테 부탁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의 강연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평소에 안 하던 강연들을 할 때 조금 더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회성 강연인 경우가 많죠. 어렵잖아. 그리고 또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지만 YG나 JYP도 가끔 강연하지만 네네. 우리는 한 번 딱 써먹을 수 있는 새로운 강연 요청 들어오면 되게 싫어하잖아. 이거 어이씨 이거 만들기 어렵고 준비하는데. 저는 싫어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묻어버리는 걸. 아니 우리 YG님도 강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쌍끌이 하시면 안 되지. 이 이력을 보면 그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졸업하고 카이스트 석사고 고학력 시인이시고 고학력 그리고 재밌게도 회사원 생활을 다음에서 몇 년 했더라고요. 4년 정도 빅데이터 회사에 다녔는데 이게 사실 전공에 도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회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저 때는 학부제였어요. 2학년 올라갈 때 과를 정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 기자를 하면 어떨까? 여기 기자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해서 언론정보학과를 갈까 해서 이제 1학년 때 수업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래 기자 문인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고 예전에 뭐 문화부 기자를 하시면서 시를 쓰신 분들도 많이 계셨으니까. 근데 1학년 때 이미 등단을 또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언론정보학과를 갈까 하다가 뭔가 수업을 듣고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 수업도 듣고 외교학 수업도 듣고 정치학, 경제학 수업도 듣고 사회학 수업 들었는데 왜 사회학과에 갔냐면 사회학 학점이 제일 안 좋았어요. 보통은 제일 잘 나온 학점이 사실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인데 그러면 경제학에 뭔가 소질이 좀 있나 보다 해서 경제학과에 이제 그 원서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게다가 정원이 가장 많은 학과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기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못하지? 사회학 같은 경우는 제가 리포트를 썼는데 뭐 제가 항상 뭐 글을 잘 쓴다는 칭찬을 받지는 못했지만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못 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엄청 되게 빨간펜 선생님이 사회학적인 글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글을 네가 쓰고 있다. 감정에 치우쳐 있고 현상의 분석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뭐 감정으로 뭔가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내가 이 부족한 걸 좀 채우면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 공학대학원에 간 이유도 뭔가 홈페이지에 갔는데 재밌을 것 같고 한 번도 안 해본 것이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들어보는 강연 주제를 받아보면 좀 설렌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왠지 해보고 싶은데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해서 그 원서를 접수했는데 운 좋게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대 오후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청년이었군요. 지금도 많습니다. 항상 이렇게 뭔가 한정적으로 20대 오후는 아니 지금은 잘 모르니까 요즘은 좀 이렇게 하시지만 지금도 많습니다. 조사 같은 거 선택에 좀 유의해 주십시오. 오늘 시인 나오셨기 때문에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았고 그 호기심이 사실 제가 시강연을 할 때 자주 하는 시심이라는 말을 써요. 시심은 시를 불러일으키는 감흥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시심의 중심에는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바라보고 들어보고 들여다보면서 남들은 발견 못하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일을 좋아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학대학원에 갔는데 한 학기 다니고 알았죠. 여긴 내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지만 또 가면 또 열심히 합니다.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고 후회하는 사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커다란 패착 중에 하나가 단편 영화를 연출한 것이었어요. 영화를 많이 좋아했고 많이 봤기 때문에 왠지 나도 그럴듯한 영화를 한 편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어떤 공모전에 그 드래프트를 냈더니 당선이 되어서 지원금을 받고 영화를 찍게 되는데 현장에서 처음 찍는 거잖아요. 저거는 연출이고 각본도 제가 썼으니까. 근데 우리가 스크린에서 봤던 그런 장면이 이런 카메라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장면과 너무 다른 작은 장면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힘들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어디 숨고 싶었거든요. 근데 해보고 이 길이 아니다 후회하는 스타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대 때 사회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이죠. 테크노대학원. 아니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예, 컬처 테크놀로지. 예,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이 문화기술대학원이 그 우리 가끔 출연한 김호 작가가 박사 받은 데가 아마 여기 거예요. 거기에 정재승 교수도 지도 교수로 있었나요? 김호 선생님이 네. 제 사실 후배예요. 대학원 후배. 네, 왜냐면 저는 2기로 들어갔으니까 네. 좀 뒤에 들어오셨죠. 근데 그때도 이미 벌써 이제 워낙 많은 것들을 이룩하고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제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또 정재승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경험들이 그 시작 활동에 좀 자극을 주거나 도움이 되는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 우물한 개구리인 거야 제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호기심이 많고 뭐 어떤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 내가 만나온 사람들 사이에서나 그랬던 거예요. 공학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정말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잖아요. 대화를 나누니까 그냥 사소한 대화고 일상 대화인데도 뭔가 중간에 막히거나 어그러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밥 먹을 때 빼고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전화 이야기를 할 때도 당시엔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휴대전화 이야기를 할 때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가령 이제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는 버튼이 누를 때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이 폰은 잘못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게 SMS라고 옛날에 불렀잖아요. 이 문자 시스템이 도용되면서 사람들이 뭐 띄어쓰기를 안 하게 되었다. 이런 걸 보는 게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저는 읽고 있고 또 컴퓨터공학과 전공을 한 친구는 이게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경영대 친구는 이 폰이 망한 이유가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폰이고 우리가 쓰는 것이고 당시엔 또 스마트폰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연락 주고받는 것에 불과한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정말 작은 세계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저한테는 대학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은 시인을 모시고 이제 책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그 청취자들은 오은 시인 개인에 대해서 좀 더 개인 궁금하지 얘기를 않을까요? 할 건데 네. 책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정하기는 했다. 네. 무슨 책으로 메인으로 소개를 할까? 네. 맞아요. 그것도 일단 JYP랑 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시집을 왜 아니 그래서 선택하지 나는 않으시고? 그래서 최근 거를 하거나 제일 많이 팔린 거를 하거나 뭐 그렇게 이제 하려고 제일 많이 팔린 게 뭐냐 그랬더니 저거 그 예상대로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이게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해서 그거 하자 그랬더니 아니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거를 하재.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게 유에서 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간도 아니고 제일 많이 팔린 것도 아니고 굳이 이거를 왜 골랐냐 물었더니 그리고 심지어 없음의 대명사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2년이 안 됐으니까 굳이 이거를 방송 메인으로 하자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답변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죠. 제가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지금 답변으로는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집이 그 2016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지금 10년이 되는 셈이니까 한 번쯤 돌아볼 만하지 않을까. 저도 옛날에 어떤 시를 썼는지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올해 이 시집이 4월에 그 미국에서 번역되어서 출간될 예정이에요. 오은 시인의 작품 중에는 처음 번역? 아니 그 일본에서 한 권이 번역되어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번역이 되는. 영미권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거. 네, 그래서 뭐 왠지 기념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연락을 주셨을 때 때마침 그날 증수했다고 또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요 책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증수한 시집일 텐데 이게 몇 쇄예요? 17쇄입니다. 17쇄. 이게 근데 제일 잘 팔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실 그 문지혁 작가님 나오셨을 때도 뭐 부수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출판사마다 시집을 찍는 부수 자체가 다르고 또 사람마다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쇄 가지고 엄청 많이 팔렸을 거라고 오산을 하기도 하고 쇄가 별로 안 됐는데도 많이 팔린 시집도 있어요. 가령 이제 어떤 시인들은 초판을 1000부 찍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요? 예. 우리나라에 그런 시인이 있어요? 박준 시인 있습니다. 박준 시인이 그 정도로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으세요? 네, 그럼요. 그 아까 반에 반이라고 했던 거는 겸손의 말이 아니군요. 사실이군요. 저는 반이네요. 그걸 맞으면 5,000부를 찍습니다. 그래? 그럼 반이네. 반 정도는
5,000부 찍으면은 엄청 찍는 거 아닙니까? 시집 보통 솔직히 500부도 찍고 1,000부도 찍고 하잖아요. 500부는 안 찍겠죠. 500부는 사실 안 찍고 1,000부 정도가 기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500부도 예, 그럴 것 같긴 한데 보통 1,000부가 기본, 1,500부나 1,000부가 기본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이때 당시도 사실 유해수유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뭐 많이 알려진 시기는 아니었는데 이 출판사에서 3,000부를 초판을 찍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음 주에 바로 또 증쇄를 또 하게 돼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시인님은 지금 전업시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사실 소속되어 있는 데가 없으니까 전업시인이자 프리랜서겠죠.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전업시인, 전업작가셨던 거예요? 제가 2016년 이 시집이 8월 8일에 출간이 됐는데 이 시집을 직장 다니면서 썼어요. 다음 다닐 때 빅데이터 회사 다니면서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집이 나오는 순간 사실 처음에 시를 못 쓰겠더라고요. 빅데이터 업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 못다한 일이 떠오르지 시를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동하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신입사원 때는 또 얼마나 서툴겠습니까? 오늘도 이걸 못했네. 남들은 10장 보고서 쓸 때 한 장 겨우 만드는 정도의 속도였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일에만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6개월 정도 시를 못 쓰다 보니 이러다가 30대 초반 정도였겠네요. 네. 영영 시를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일요일마다 시를 쓰게 됐어요. 제가 루틴을 만들어서 그 시들이 모여서 이렇게 출간이 되자마자 제가 사직서를 냈어요. 그래서 뭔가 저한테는 한 시기가 담긴 시집이기도 한 거죠.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짬을 내어서 쓴 시집이기 때문에 좀 약간 각별함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집에는 직장의 노은의 어떤 느낌도 있고 또 직장의 노은이 그 사회초년생이 되고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쓴 시들도 많이 담겨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뾰족하구나. 그래서 그런 뭐 저 학원 우리 학원 뭐 이런 시도 있고 서바이벌 같은 시도 서바이벌 같은 시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불만이 많어. 솔직히 고백하자면 오은 시인의 이제 산문집 시도 물론 좀 섞여 있습니다만 책은 읽은 적이 있는데 시집을 이번에 처음 봤어요. 누구의 시집도 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난 한 허은실 시인께 전해도 될까요? 20년간 그때 방송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요? 아니 거의. 김민정 시인의 시집도 제가 난다랑 계약하고 이제 책 나면서 고마우니까 괜히 그냥 하나 사가지고는 읽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 때문에 좀 아는 분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는 이것도 일 때문에 읽으신 거잖아. 그렇죠. 20대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시를 거의 읽지 않았는데 사실 저도 JYP랑 거의 비슷한데 JYP는 시 좀 읽는 사람이었고요. 옛날에는 근데 저는 옛날에도 그렇게 시집을 즐겨 읽는 편이 아니었던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21세기 들어서는 약간 한국 시인들의 시집은 좀 어렵다. 외국 시인도 어려워. 근데 뭐 외국 시인은 어쨌든 이제 더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민정 시인님 작품만 그 시집만 하더라도 저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오은 시집보다는 뭐 훨씬 어렵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오은 시집의 유에서 유를 읽으면서는 저는 이 정도면은 진입장벽이 낮은 편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진입장벽이 좀 낮아야 좀 판매도 좀 잘 되고 뭐 그런 거기는 한데. 아니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다고 꼭 또 시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오은 시인의 시집 읽으면서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한국어 막 이렇게 형성기에 일제강점기나 해방 후에 그 정말 이름난 시인들이 굉장히 시작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약간 그런 분들의 시에서 느껴지는 약간 영롱영롱하고 뭔가 톡톡 튀고 뭔가 그 한국말의 그런 아름답거나 재미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살려볼까 하고 고심한 그런 부분들이 그 시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런 건 사람들이랑 같이 읽으면 되게 재밌게 읽고 또 각자가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풍성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서 오운 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JYP는 어떤 칭찬 따로 없을까요? 솔직히 한 반 정도의 시는
이걸 어떻게 내가 읽고 뭘 느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반이나 어쨌든 뭔가 그치?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정도면은 이 시집이 진입장벽이 낮은 게 맞습니다. 한 반 정도는 뭔가 이런 거를 지금 느끼라고 썼나 보다. 네. 그리고 이런 장난을 치고 있구나. 네. 이런 시도를 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썼겠구나. 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짐작가는 게 한 반 정도는 네.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고백하자면 그 저의 이 감시관이 굉장히 대중적이라고 생각이 됐던 게 제가 유에서 유를 보고서 좋았던 시들을 다른 독자들은 어떻게 이제 느끼고 읽었을지를 보기 위해서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몇 개 해봤어요. 그랬어. 내가 좋았던 시를. 근데 대체로 그런 시들을 좀 인용들을 많이 하시고 막 그랬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계절감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저는 귀퉁이가 좋았다. 기대고 있으면 기다리는 자가 되어 있었다. 네. 이런 부분은 그냥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여기 앞에 있는 PD님도 듣자마자 지금 느낌이 확 오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저는 그 방송 때 이제 오은 시인이 뭐 기억에 남는 시 있냐, 뭐 뭐가 좋았냐 이런 거 물어볼까봐. 네. 도그지어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표지를 해왔어. 표시를 해왔는데 절반만 읽으신 거가 눈에 띄는 게 뒤쪽은 하나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뒤쪽에도 있어요. 있구나. 예. 그런 걸로 장난을 치진 않아요. 10개가 붙어있네요. 감사합니다. 포스트잇이. 근데 계절감은 아닌데 나는. 그래요? 네. 저는 계절감은 확 그냥 눈에 딱 들어오던데. 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은 시인이 사석에서 혹은 뭐 강연이나 사회 볼 때 혹은 방송 진행할 때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좀 아니까 시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약간 이렇게 웃음을 좀 유발하는 유머가 좀 있는 시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좀 몇 개 저 아무개 알아 이런 시 저 좋았고요. 너무 이건 이제 장난 있잖아요. 네, 너무 나도로 시작하는 시죠. 너무 제목이 너무인데 시 본문의 시작은 나도 아름다웠다. 네. 이게 이제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도 아름다웠다. 이거를 중의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시도 너무 좋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아저씨 돼가지고 요 아저씨라는 저는 너무와 같은 맥락에서 반의 반도 좋았어요. 반의 반. 예. 네. 그리고 아까 반의 반 나왔잖아요. 저희 박준신과 오은 씨 독자의. 그리고 진짜? 마술이라는 시는 솔직히 내가 이거 잘 이해를 못했는데 유에서 유를이라는 시집 제목이 이 시에 나와서 뭔가 좀 더 다시 읽고 이해를 해봐야겠다 이러고는 표시를 해놨고. 그러니까 마술하고 요술 차이가 마술은 있는 것에서 숨겨놨다가 그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시를 쓰는 방식이 마술 같은 거예요. 단어라는 그 어떤 풀이 없으면 제가 단어를 골라서 어쨌든 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에서 유가 사실 있을 유에서 있을 유인 셈인 거죠. 그 시가 담겨져 있는 시가 마술이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뭐 앞부분에 있었던 시 중에 아찔 같은 경우는 약간 오은 시인의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시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막 해보면서 시 정말 잘 읽으시는 게 이 시가 제가 사실 시를 쓸 때마다 느끼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담긴 일종의 시작법에 대한 시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좀 그런 거 같다라고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다움 같은 시도 이런 거야말로 약간 직장 생활에 좀 혹은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시가 아닌가. 근데 이게 확실히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게 뭐 JYP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미 기성세대고 그러니까 10대나 혹은 20대를 이제 지난 지가 꽤 됐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유에서 그 시인님께서 10대나 20대의 애환을 그린 것 같은 시들은 저는 오히려 시를 읽으면서는 막 몰입을 하기보다는 좀 약간 생경하고 약간 좀 그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저의 감각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가끔씩 본인의 옛날 시집을 읽어보세요?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사실 저도 이번 방송 때문에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네. 어쨌든 제가 이 시집을 고치지는 않을 테지만 네. 지금의 오은이라면 이 문장을 이렇게 썼겠다. 이 문장은 뺐겠다. 이런 어떤 과도한 말놀이는 좀 배제했겠다. 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고치게 되면 이 당시의 오은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집을 중세할 때도 어떤 오자나 이런 것도 고치지 않는 편이거든요. 사실 뭐 산문, 뭐 소설이나 논픽션 책 한 권도 다시 읽어보면 좀 약간 좀 얼굴 화끈거리는 부분도 있고 네네.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보통 안 고치잖아요. 어지간하면. 안 고치죠. 시를 고치는 거는 더 말이 안 되죠. 뭐 때로는 감탄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러나 봐. 내가 그때 이런 걸 썼단 감탄할 말이야. 때도 있죠. 네, 솔직히 고백하자면 잘 썼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유치하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을 볼 때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오은 시인을 둘러싼 그 환경이 좀 맥락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에서 유에 실렸던 직장 생활의 애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오은 시인이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만 같은 것들이 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시들을 지금 읽었을 때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 뭐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서바이벌 같은 시 보면은 지금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뭐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쭉 이어지면 이게 보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시는 당시에 나니까 쓸 수 있었던 시고 지금이라면 이렇게까지는 못 썼겠다 하는 시도 있고 사실 그래서 뭐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놔둘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시기에 오은을 저는 좀 인정하고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물론 시집이 쓰이게 된 게 2012년부터 16년 정도의 사이겠지만 이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구나. 제가 책을 내면서 어떤 값진 것을 얻냐면 책이 나오면 지난 몇 년 동안의 궤적이 여기 안에 담겨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아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단어에 마음을 내어주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렸구나 하는 게 책을 볼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아마 장르가 더 문학이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 뭔가 일기를 쓰지 않아도 뭐 평정 같은 걸 쓰지 않아도 제 삶이 이렇게 책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시집을 통해서는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시에서 다 그런 기억이 납니까? 이거 언제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썼었다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 노트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시작 노트 없고요. 네.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투지폰일 때부터 메모장에 뭐가 떠오르면 항상 남겨놨어요. 당시에는 저장할 수 있는 게 40개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옛날 거 막 지우고 막 이렇게 다시 썼었는데 지금은 사실 무제한이잖아요. 시인들이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급할 때는 산문도 여기서 쓴 적도 있고 그래요. 이제는 뭐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중교통 타고 이동할 때 그때 많이 쓰는 편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산문화 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어에 마음을 내주었다. 네. 시인 같은 표현. 내어주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내어주었다. 내주었다랑 내어주었다는 준말이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어쨌든 시인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유에서 유가 어쨌든 오늘의 테마 도서인데 네. 영문판이 나온다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영어 제목은 뭐예요? 저도 궁금했고 사실 이 출판사에서 저한테 한번 보고 뭐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유가 존재를 뜻하기도 하지만 있음이라는 뜻이니까 from being to being으로 했더라고요. being을 being을 이제 being으로 being으로 그렇게 해서 from being to being 존재에서 존재로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더라고요. 좀 읽어보셨어요? 영역된 못 받아가지고 아직 제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네. 샘플로도 몇 개를 그냥 보여주지 않았어요. 안 왔고 그렇게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번역은 누가 했는데요? 안수현이라는 번역가가 했고요. 미국에 살고 계시는 이제 번역가
라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시를 번역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원시인이랑 메일 같은 것도 주고받으면서 의도 예. 이런 거 궁금해하고 그럴 것도 같은데 제가 일전에 이제 일본에서 시집 출간될 때는 그 번역가하고 많이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일본어로 번역하는 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긴 네, 해요. 거기서 이제 말놀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어떤 그 표기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오히려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제 의도를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말맛을 살리기 위해서 영어에서 걸맞은 표현을 찾기도 할 테죠. 저도 지금까지 뭐 외국의 잡지에 발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번역가하고 소통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의견을 내서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번역이라는 장르는 또 제2의 창작이라고 봐요. 그 사람이 이 시집을 어떻게 읽고 소화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오은의 맛을 살려서 번역했을지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4월에 출간된다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짜릿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자기가 쓴 시집이 누군가에 의해서 영어로 바뀌었는데 한 번도 모르고 못 보고 있다가 네. 책으로 그냥 딱 봤을 때 그 일본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제외고 하긴 했지만 다 까먹고 이제 흐려져 있는 상태에서 출간이 되니까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책이 나왔구나가 근데 다지. 영어는 그래도 읽어볼까? 예, 아직은 조금 남아 있으니까 보면서 이제 한행 대조하면서 좀 파악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 한국에서 1세 5,000부 찍는 작가인데 니네 많이 찍어야 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미국에서는 5,000부는 몇 년에 걸쳐서 판매되는 시집의 권수일 거예요. 미국도 시는 별로 안 팔리나 봐요. 한국만 시집이 좀 잘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얼핏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가 아닌 다른 책들은 미국에서 훨씬 많이 찍고 많이 팔리는데 픽션이나 논픽션 네, 장르는 많이 팔리지만 시는 정말 변방에 있는 것 같고 사실 한국도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시집 찾으려면 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귀퉁이 같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 1980년대나 90년대 초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격세지감을 느끼죠. 근데 세계사 시인선이고 이럴 때는 좀 약간 대우받고 그때는 그리고 뭐 아마 뭐 그 시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었지 뭐 홀로서기 뭐 이런 시집 것들 같은 경우는 야 오랜만에 듣는다. 무슨 베스트셀러 1위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집에 시집이 2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놓으셨을 시집이잖아요. 그중에 한 권이 홀로서기였고 한 권이 접시꽃 당신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시를 읽지 않았으니까 그냥 꽂혀 있는 것만 보고 뭐 읽지는 않았고 제가 시인이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의 오은이기 때문에 그때 그걸 생각하면 되게 뭔가 좀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난 많이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 유에서 유가 문지에서 나왔고 문지 시인선 488권인데 그럼 이때 처음으로 이제 이 유명한 이재학 컷이 그려진 거 아니 그런 거죠. 이게 딱 그림 봤을 때 기분은 어때요? 시인으로서? 그냥 저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큰 감흥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려주셨으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물론 미화시키지는 않는 것이 캐리커처의 특징이긴 하지만 너무 나처럼 그냥 그려놨다 생각해서 저는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그냥 밋밋하네요. 저는 뭐 이렇게 되게 문청으로서 뭐 이렇게 등단할 때부터 나도 언젠가 저 이재하 선생님의 이 붓질에 의해서 캐리커처가 그려지는 날이 올까 뭐 꿈꿨는데 뭐 그날이 왔어요. 뭐 이런 얘기 좀 기대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뭐. 아니 저는 사실 문학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발을 들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쩌다 보니 등단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좀 뒤늦게 시를 쓰기 시작해서 첫 시집을 등단하고 7년 만에 출간을 하고 이게 세 번째 시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출판사에 뭐 애정이 특별히 더 있고 여기서 꼭 내고 싶다라는 바람 같은 것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독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문지 시인선을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읽기도 했지만 여기서 언젠가 낼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당시에 내 시집을 내주는 데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더 컸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유에서 유 내기 3년 전에 냈던 시집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시집 아닙니까?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라는 시집이었고 그건 어디서 나왔죠? 문학동네. 그 시집은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반응이 뭐 뜨거운 시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테디셀러처럼 매년 이제 증쇄를 뭐 2번 정도 하게 되는 시집이 되어서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는 실례지만 몇 부가 나갔습니까? 그건 3만 부 좀 넘게 나갔습니다. 3만 부. 요거는요. 유에서 유는 이것도 한 2만 5천 권은 넘게 나갔어요. 많이 팔리는구나. 역시. 근데 시로 밥 먹고 살지는 못하죠. 아주 조금만 먹어야 되거나. 네. 네. 그리고 사실 우문현답.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매달 월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증세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집이 팔렸을 때 해당 인세가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들어올 줄 알고 내가 네. 옷도 사고 밥도 먹고 하겠습니까? 매년 3만 부가 팔려도 먹고 살 수 없는데. 네. 네. 그래서 그 유에서 유를 가지고 지금 그 문학가 지성 시인선 표지 얘기 잠깐 JYP가 했는데 그 제가 그 얼핏 그 내부 관계자한테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내부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대요. 그 한쪽에서는 이 표지를 바꾸자. 요 맨날 너무 익숙한 요 포맷 자체를 표지를 바꾸자. 캐리커처를 아예 뭐 안 쓴다거나 뭐 이런 그리고 식으로. 한쪽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쌓인 브랜드 이미지인데 그럼 여기에 손을 대냐. 그러면서 막 설왕설래가 있어가지고 그 설왕설래 한 축에 계신 그 내부 편집자 중에 한 분이 약간 격앙돼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시를 안 읽는데라고 일단은 딱 깐 다음에 근데 나는 한국에 시집하면은 사실 문학가 지성 시인선에 이 디자인에 이 시집이 생각난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바꿔서 얻는 이득보다 잃는 게 훨씬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답을 했었는데 당연히 나도 반대. 이건 저는 이제 20대 좀 나름 문청 내지는 문청 친구들하고 놀 때 걔네는 다 꿈이었어요. 이 캐리커처 받는 게 그려진 상태로 이 시리즈로 자기 시집이 나오는 거. 근데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무슨 약간 문학가 동네의 그 시집도 좀 모던하고 좀 반짝반짝한 디자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창비도 판형을 한번 바꾸면서 좀 약간 그렇게 모던한 방식으로 바꿨고 최근에 드문드문 나오고 있는 다른 작은 출판사들의 시집들도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문지 시집이 리뉴얼 됐어요, 여러분. 600번 때부터 기본 크기는 똑같은데 지금 이 시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유광이잖아요. 광이 있잖아요. 무광으로 바뀌었어요. 표지 재질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랄까 만져보면은 정말 다른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인 포맷 자체는 디자인 포맷은 똑같지만 좀 형태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리커처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아니 근데 이재하 선생님 되게 연로하신데 아직도 그림 그리고 계신 건가요? 그러신 듯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한번 받았기 때문에 새로 그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다음에 냈던 재작년에 나온 없음의 대명사 시집에는 다른 친구가 캐리커처를 그려주어서 없음의 대명사도 문제에서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재하 선생님 말고 딴 분이 쓴 그림으로 또 나갔어요? 제 친구 중에 그림을 그린 친구가 있어서 그 재수라는 작가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재수 작가의 컷으로 그렸고 이제 다음 시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러면 그 시인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네,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저한테는 먼저 편집자분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문학과 지성 시인선에 숫자 붙어 있는 거예요? 제 시집이요? 네. 그럼요. 대명사도. 근데 이제 그건 그러면은 좀 약간의 판형의 조정이 있은 후에 아니요. 그 전이에요. 저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585번인가 그럴 것 같은데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600번 때부터 판형은 같지만 어쨌든 이 디자인이 좀 달라진 것은 이제 600번 때이기 때문에 아직 바뀐 상태에서 시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유명 시인 준셀러. 약간.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냥 유명 시인. 아니 아무 말 안 하시지만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눈빛으로 저를 쏘아 보셨잖아요. 오은 시인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시 이야기 그리고 책 방송 이야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